전자 컴퓨팅을 공부하기 위한 선형 대수학 기초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진행할 멘티 송가연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형 대수학을 왜 알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왜 굳이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선형 대수는 양자 컴퓨팅에서 다양한 상태와 동작들을 묘사하고 추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선형 대수학은 여러 미지수, 식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형 대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직관적인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좌표, 평면의 화살표 등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으로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세로로 숫자를 써 내려가 열벡터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물론 가로로 숫자를 쓰는 행벡터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벡터의 좀 더 추상적인 정의는 수상적인 정의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대해 닫혀있는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벡터는 이러한 벡터 공간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는 연산들이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벡터의 덧셈은 여러 개의 벡터들을 각 벡터에서 자리가 같은 곳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스칼라 곱도 비슷하게 각 자리의 숫자들에 곱하려는 숫자를 이렇게 곱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벡터를 이렇게 열벡터나 행벡터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이런 생소한 표기법이 등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모난 괄호와 세로선을 통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브래킷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은 숫자들을 행과 열에 맞추어 배열한 것입니다. 간단한 정의입니다. 행렬의 크기는 행과 열의 개수에 따라 정해지고 이렇게 행이 3개, 열이 2개인 행렬을 3x2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도 벡터처럼 덧셈, 스칼라 곱이 정의되는데요. 아까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덧셈의 경우 같은 자리에 위치한 숫자들끼리 더하고 스칼라 곱의 경우 모든 숫자들에 곱하려는 스칼라를 곱해주면 됩니다. 또한 행렬의 곱셈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두 행렬에서 행, 열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쓸어가듯이 곱해주면서 더하면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크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와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행렬의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수행하고 나면 새로운 행렬이 결과로 나옵니다. 보시면 n by n 행렬과 n by k 행렬의 곱셈을 수행하고 나면 n by k 행렬이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행렬이 열벡터라서 k가 1이라면 곱셈의 결과값으로도 n by 1 행렬, 즉 열벡터가 나오겠죠? 이처럼 행렬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대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래킷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래킷 노테이션은 이렇게 세모 모양의 꺽쇠와 세로선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열 행벡터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양자역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꺽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한 경우에는 캣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흔히 아는 열 벡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왼쪽 꺽쇠를 이용한 경우 브라라고 부르며 우리가 아는 행벡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브래킷이라고 부르며
이 브라와 캣을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한 경우 두 벡터의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벡터의 내적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라 라고 유일하게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을 정의할 수만 있다면 모두 충분히 정당한 벡터의 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연산 결과가 하나의 숫자, 하나의 스칼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벡터의 내적을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했을 때 결과가 원래 결과의 켤레로 나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해도 그 결과가 원래 결과와 같게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인 경우는 원래 벡터가 0벡터인 벡터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이 캣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한 것처럼 선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내적을 정의를 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할 때 A의 원소들을 켤레를 취한 뒤 B의 원소들과 자리를 맞추어 곱한 뒤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법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대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나타내는 대강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벡터가 수직일 때에는 내적 값이 0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이 정의가 되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벡터의 노름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노름은 내적 값의 루트를 씌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벡터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내적이 정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주어지면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선형 결합은 이렇게 각각의 벡터 앞에 특정한 어떤 수들을 곱해서 그 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각각의 F는 이 벡터 공간이 정의된 필드 F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선형 결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선형 의존과 선형 독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과 그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S에서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부분 집합 S는 선형 의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 집합은 선형 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의 기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벡터 공간이 주어지면 그 벡터 공간의 모든 원소들을 선형 결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벡터들의 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 중에서도 그 집합이 선형 독립인 경우 저희는 이 집합을 베이시스,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자는 벡터를 벡터에 대응시켜주는 규칙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선형 연산자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대문자 오메가가 선형 연산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아까 제가 행렬이 곱셈을 통해서 벡터를 벡터에 대응시켜줄 수 있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나요? 실제로 선형 연산자들의 경우 행렬로 그 연산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행렬들에 대해 알아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행렬들을 벡터에 대응시켜주는 선형 연산자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주 대각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0인 행렬을 의미합니다. 다른 행렬이 이 단위 행렬과 곱셈을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의 역행렬은 A와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행렬을 가리킵니다. 단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x2 행렬의 경우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역행렬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AD-BC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전치행렬입니다. 전치행렬은 원래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의미하며 이렇게 원래 행렬의 위첨자로 t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복수수 공간도 다루기 때문에 행과 열을 바꾼 뒤에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현례 전치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 경우 위첨자로 대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에르미트 행렬의 경우 켤레 전체가 원래 행렬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 에르미트 행렬은 사실 실수 범위에서의 시메트릭 매트릭스와 유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터리 행렬의 경우 켤레 전체가 원래 행렬의 역행렬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니터리 행렬의 경우 역행렬을 이렇게 켤레 전체를 취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고 원래 행렬과 켤레 전체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단위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약간 의미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약간의 직관을 더하자면 원래 행렬을 선형 연산자로 바라보면 행렬의 역할을 좌표계의 간격을 바꾸는 것과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행렬의 경우 이 원래 행렬이 했던 좌표계의 간격 변화도 되돌리고 회전도 되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켤레 전체 행렬의 경우 원래 행렬의 길이 변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회전에 대해서는 역행렬처럼 변화를 반대로 되돌리는 행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행렬들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분량상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내용들도 많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고 자료들에 도움을 받았고 정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